오늘 국제정세라는 이제 타이틀을 걸고 원래 말씀하신 중국 경제, 그 다음에 사실 이런 거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한중 관계가 도대체 어떤 거냐, 그리고 마침 또 우리 새 정부가 지금 나왔고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일단 표면적으로는 무사히 마쳤어요. 돌아오는 날 김정은 초청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견제하는 게 팍 들어가 있잖아요. 느낌상. 그죠? 그런 상황에서 또 미국에서는 뭐 안미경중이라는 거를 안 하겠다. 근데 미국이니까 또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인데 그거를 또 해가지고 중국은 또 발끈을 하죠. 중국도 그렇게 발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건데 쟤네도 급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좀 한번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2025년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경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그리고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중국 경제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 현주소, 그 다음에 시진핑이라는 독특한 지도자를 우리가 만나고 있거든요. 그 시진핑 시대 한중 관계는 옛날하고 뭐가 다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 마지막에 아무도 답은 없지만, 그리고 뭐 제가 정부에서 뭐 일하는 것도 아니고 뭐를 할 거냐, 그냥 학자적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 이제 1, 2, 3, 4는요 중국 사람들은 숫자를 위조 못하게 저렇게 써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해서 그런데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2대다가 하나 더 그으면 2대고 하나 더 그으면 3대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글자를 쓰는 거야. 1금 15,600원 그러면 저렇게 써놔야 위조가 안 돼. 의심이 많아서 그래. 의심이 많아서. 근데 이제 그래서 1, 2, 3, 4입니다. 5, 6, 7, 8도 다 있어요. 있는데 그냥 저런 글자를 쓰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양이 꽤 많은데 제가 수박 겉핥기로 넘어갈 겁니다. 그냥 느낌으로 여러분 아시면 되고, 2025년의 세계는 트럼프의 귀환과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전부터 내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를 그대로 했고 그걸 그대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는 꼭 트럼프 때문이 아니고 복합위기, 우리가 보통 폴리크라이시스라고 그러죠. 위기가 하나만 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섞여서 와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남북 문제만 해결이 되면 뭔가 해결이 될 거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안 되잖아요. 남북 문제가 양자 관계가 아니고 미국, 중국, 일본 다 러시아가 얽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이 이제 현상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다른 거 같았으면 또 사람들이 그 저작권 위반이라고 그래서 그냥 제 얼굴 나온 거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목은 저는 저렇게 주지는 않았는데 하여간 너무 세게 써가지고 저 중국 가기도 어려워 지금. 간첩법에 걸릴지도 몰라. 자, 트럼프가 돌아왔고, 트럼프는 말한 대로 관세를 가지고 거의 관세 제국주의에 준하는, 그죠? 관세를 가지고 모든 거를 해결하려는 그런 흐름을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국지전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벌써 3년이나 전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로 시작한 게 이스라엘 이란, 이 중동 전쟁으로 지금 번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또 싸우죠. 그 다음에 태국, 캄보디아도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 대장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주지 않으면, 원래 냉전 시대에는 대장 허락을 받고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깨지니까 국지전의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원래. 그래서 작은 전쟁들이 많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한반도도 위험하다. 뭐 전쟁 자체가 작다는 게 아니고 국지전으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양안 관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오늘 전승절인데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중국이 속이 시끄러워요. 그런데 북한도 중국이 필요하고 중국도 북한이 필요해요.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래서 북중 관계 회복을 시도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미일 대 북중러 뭐 이런 게 고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우리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 캠프 데이비드 2년 전에 할 때 했던 세 분이 다 안 계셔. 우리 윤 대통령 저쪽에 뭐 기시다 그 다음에 바이든 다 없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미국 가면서 일본 들러가지고 한미일 공조를 얘기를 해서 그건 트럼프가 원하는 거거든요. 한국은 일본하고 잘 지내야 자기네 밑에서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고 미일 동맹이잖아요. 한일은 동맹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일이 잘 지내야 삼각공조가 가능해지고 미국의 1번 목표는 중국 견제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야. 한국은 그러나 1번 목표가 중국 견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저 한미일 공조를 하면서 뭘 얘기해요? 북핵을 얘기하는 거죠.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근데 어쨌든 이 구조에 북한, 중국, 러시아가 지금 오늘 천안문에서 막루에서 셋이 뭉친 거예요. 우리가 캠프 데이비드 협의를 하니까 중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아시아판 소나토다. 니네가 우리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다자주의, 지역주의로 나간다. 그건 냉전, 신냉전을 구축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서서 북중러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모양적으로 이런 걸 안 만들 거다 이거예요. 내부적 연대는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국이 볼 때는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 제재를 받는 국가예요. 그 다음에 전쟁하고 있죠. 하나는 불법 핵무기 개발국이에요. 그럼 말도 안 들어요. 핵을 개발하는 거 할 수 있지. 그런데 NPT 탈퇴했지. IAEA 사찰도 안 받지. 지금 전 세계에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데가 8개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핵클럽이라고 그러는데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에다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핵이 있는 걸로 암묵적으로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나라들은 그래도 NPT에 들어가 있고 핵 확산 방지 조약에 들어가 있고 IAEA 사찰을 받습니다. 근데 북한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완전 불법 핵 개발국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란도 그것 때문에 두드려 맞은 거예요. 미국한테. 불법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구도가 과연 형성이 될 거냐. 이거는 저는 표면적으로는 안 될 거다. 중국이 내가 왜 왕따 국가들을 데리고 내가 왜 이 프레임에 갇히냐. 갇힐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번에 전승절 하기 전에 뭐 했어요?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거 했죠? 거기에는 여기 중국, 러시아가 같이 있는데 누굴 불렀어요? 모디를 불렀단 말이에요. 인도의 모디 총리. 모디 총리도 트럼프한테 50% 맞고 지금 열받아 죽겠잖아. 전화도 안 받고. 왜 50%를 받았어요? 러시아 원유를 수입해서 그런 거야. 사지 말라는데 걔네가 자꾸 원유 가스 가지고 전비를 마련을 하니까 전쟁이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거예요. 그 자체가. 그죠? 그런데 인도도 대국이잖아요. 인구가 지금 세계 1위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안 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만만치가 않잖아. 일단 저지르고 보니까 그래서 중국, 인도 정상회담을 하고 전승절에는 안 갔어요. 전승절은 또 안 봐. 안 보고 사실은 이 천진에서 SCO가 열렸는데 요거 오기 전에 우리 모델로 딱 일본을 또 방문해요. 미국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내가 꼭 중국으로 그렇게 오리엔트 된 건 아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시진핑은 그래서 SCO에서는 기본적으로 국제경제 공급망 이런 거가 더 관건이에요. 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브릭스, SCO 이런 거는 그런 쪽으로. 이게 사실은 전승절은 군사안보적 차원이 훨씬 강하죠. 그러니까 시진핑은 단순하게 우리가 북중러 구도 이게 아니에요. 미국에 대항하는 다양한 시스템을 연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글로벌 사우스, 옛날에 제3세계 국가들. 원래 중국은 저기에 기본적으로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중국이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그러니까 두 번째 대국으로서의 소위 그 사회주의 국가가 됐는데 대장이 있단 말이야. 소련. 어떻게 해도 소련의 동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 그 다음에 소련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진영. 그럼 나는 뭐해?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3세계 국가가 되겠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1955년에 제1차 비동맹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를 가면서 중국은 자기가 선언을 하죠. 내가 제3세계 국가다. 그러니까 제3세계 국가로서 오랫동안 해온 거예요. 이번에 천진선언, 티엔진에서 그 SCO 끝나고 나서 티엔진 선언이라는 걸 하죠. 그러면서 뭘 강조해요? 글로벌 사우스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본 뜻은 뭐예요? 내가 깃발을 들 테니까 나를 따르라. 그런데 글로벌 사우스가 100여 개의 국가인데 다 따를지 안 따를지는 전혀 알 수 없어요. 다만 미국의 일방주의에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나서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고 일단 주문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상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뭐 핵을 포기한다, 비핵화? 북한은 그거 하면은요, 김정은은 저거 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접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핵이 없으면 그냥 뚱뚱한 40대 북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게 있으니까 지금 대접을 받고. 그래서 김정은의 핵 개발, 물론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해온 거지만 그 핵 개발은 기본적으로 어떤 틀이냐 하면 자기네 국가 생존을 위한 외교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 말이 틀렸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쟁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별로 없는 거예요. 미국도 우리 편 같은데 보면 아니야. 자기네 것만 막 자꾸 챙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보호주의로 가는 거예요. 각국이. 각자 도생. 나부터 살아야겠다.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복합적으로 상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지금 2025년의 세계예요. 그리고 얼마나 복잡해요. 이게 그러니까 뭐 하나, 미국하고 관계를 잘 가지면 해결이 되겠다. 중국하고 잘하면 되겠다. 북한하고 잘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을 강요받지만 선택을 할 수 없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없는 상황이다. 그런 것들을 일단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1차 때예요. 저기 보시면 2020년 코로나19 때. 저는 이미 G2? 무슨 G2냐? G0다. 다 지네만 살려고 하는 거다. 이 세계는 지도국이 없다. 다 각자 도생이야. 자기가 살아야 되는 그런 얘기를 그때 제가 해놓은 거예요. 서로 리더십을 강조하지만 이미 다 너무 지나치게 자국 중심적인, 이미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한테 제일 실망하는 게 뭐예요? 그래도 미국 그러면 세계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죠? 리더십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걸 포기한다고 그러니까 저 미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이 아닌데? 기대하고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미국이 꼭 그런 거를 해줘야 된다는 법도 없어. 없지만 그런 거에 대한 그 실망감, 신뢰의 위기가 지금 각국과 미국 간에 생긴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저걸 과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가 이제 문제죠. 중국은 그 틈을 노리려고 요새 뭐 북중러 연대를 비롯해서 대미 연대 그러는데 이때도 했어요. 이때도 20년에 제가 쓴 건데 이때도 다 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계속 중국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힘은 예전보다 쇠퇴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를 메워야 되는데 중국이 보니까 개혁개방 40년 잘 왔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냐. 그게 시진핑의 중국의 꿈이에요. 2013년에 선언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찬스를 소위 감소하는 미국의 세력을 누군가 대체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중국은 자기네가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충돌을 하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 미중이 갈등을 하는데 원래 냉전 시대라는 게 있었죠. 미국과 소련이 어쨌든 냉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데올로기, 하나는 군사력입니다. 근데 이 두 개 갖고 싸웠는데 미중 갈등은 달라요. 오히려 중국은 군사력 면에서는 약하잖아. 군사력 면에서는 약하고 미중 갈등의 핵심은 뭐예요? 경제력이에요. 과거 소련이 안 갖고 있었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중국이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그럼 이거 하나 만드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와 관계가 됐든 원료가 됐든 뭐가 여기 42%가 안 들어가면 이 제품이 안 나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완전한 디커플링이 될까? 안 되죠. 불가능합니다. 제가 미리 이거를 써놓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면 미국은 중국을 망하라고 그러는 건가? 안 망해질 것 같은데 42%의 글로벌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데 트럼프는 뭘 원하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듣는 중국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랑 같이 가자. G2라는 게 그거잖아요. G1은 누구야? 미국이잖아. 그러니까 넘버 2나 넘버 3를 해서 나랑 협력하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은 이게 싫은 거지. 왜? 나도 대장해야지. 왜 내가 너를 영원히 따라가? 그게 바로 지금 시진핑의 아이디올로지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문화까지 싸우고 오늘 전승절 기념식에서 중국이 어마어마한 전략 무기들을 내세웠어요. 물론 그게 제대로 기능하는지 안 기능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죠? 막 스텔스기 엄청 무인 스텔스기 만들었는데 미국 것도 카피했잖아. 군사 기술도 카피해. 그리고 막 투입해갖고 미국이 하나 만드는데 10만 불 들면 여기 10,000불이면 만드는 거야. 그 물량을 당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성능은 둘째 치고. 그리고 계속 투자하면 쫓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뭐 반도체 이런 것도 대한민국이 영원한 우위를 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투자하고 오면 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반도체도 20나노, 10나노도 굉장히 높은 거라고 그랬잖아. 지금 1.7나노까지 갔잖아. 그죠? 지금 중국도 20나노, 30나노 이런 건 자체 생산을 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이 거의 40%, 50%가 가요. 그럼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속적인 투입과 인력을 집어넣으면 그거는 가게 돼 있어요. 중국의 1년에 대졸자가 1200만 명인데 그 중에 반, 600만 명이 스템 전공자예요. 20. 많이 취업이 안 돼서 놀지만 갈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지속적으로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시작은 무역 이걸로 했지만 이게 바이든이 특히 건드린 거예요. 민주, 자유.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마지막은 어디로 가요? 가치, 이념, 그 다음에 누가 힘세냐, 군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승절에서 막강하게 보이는 그런 전략 무기들을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무기들이 진짜로 어떻게 기능하는지 써보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써보기 전에는 몰라요. 모르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왜 중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도대체 왜 나만 갖고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미국이 그린 거미줄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요게
지금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라고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골고루 가 있죠. 예를 들어서 경제력, 군사력, 리질리언스, 뭐 미래, 그 다음에 외교적 영향력 이런 걸 다 가 있는데 이게 보시면 중국이 보세요. 요쪽만 찌그러져 있고 경제, 그 다음에 외교적 영향력, 앞으로 퓨처, 그러니까 미래 누가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거는 분명히 중국이 더 많이 갖고 있단 말이죠. 이코노믹 릴레이션도 더 깊어요. 그런데 딱 미국이 보니까 약한 게 뭐냐 하면 문화가 좀 약하고 자기네들은 세다고 그러는데 전파력이 없어요. 중국 문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공자, 맹자 이러면서 수천 년 됐다고 그러는데 육아하는 나라가 아시아에서 4-5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기독교 문화나 이런 거하고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요, 어느 국가와도 동맹을 맺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동맹. 그래서 군사적 연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디펜스 네트워크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랬지. 누가 중국을 침략해? 저 큰 땅덩어리를. 저 잘못 먹었다가 본국이 망하는데. 그래서 안 하니까 안 하다가 요새는 요거 밀리터리 캐퍼빌리티를 늘리는 거예요. 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게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미국이 쌈 싸먹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못 나오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요거가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돈을 못 벌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돈을 못 벌게 해야 이 부분이 바깥으로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이런 게 확산되지 않도록 요거를 못 빠져나오게 하는 게 미국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저거를 다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어요. 근데 아주 독특한 대통령이 나타난 거예요, 미국에서. 맞아. 경쟁도 있고 협력도 있는데 나는 협력보다는 이런 것 때문에 경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생각은 뭐냐? 트럼프는 이런 거예요. 중국이 도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도전을 물리치는 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적 차원의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도전자의 반열에서 떨어뜨려야겠다. 감히 나한테 대적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 만났잖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이든한테 정권이 넘어갔어. 바이든은 중국을 봐줬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다시 어떻게 옛날보다 더 세게 압박해야겠다. 이게 트럼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그때 보셨잖아. 135대 125 이렇게 관세, 상호 관세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100% 넘는 거는 50%만 넘어도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무역을. 무슨 재주로 무역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의 그런 공세를 중국도 알기 때문에 맞받아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는 미국한테 어우, 쟤 저렇게 나오면 나 죽는데 그러고 고개를 숙였는데 중국만 버틴 거지. 그래서 아직도 또 지난번에 8월에 회의에서 11월까지 연기했잖아요. 약간의 자신감도 생겼어요, 중국이. 우리가 트럼프를 보고 타코라고 그러잖아요. 겁먹고 물러난다고. 그럼 중국도 자기네가 트럼프 1기 4년, 바이든 4년, 중국이 망했냐 이거야. 중국을 그렇게 압박했는데. 우리는 더 컸다. 그러니까 안 물러나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안 물러나겠다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는 왜 그러느냐? 중국은 훔친 기술과 그 조작한 환율 조작이나 불공정 무역 패턴을 가지고 국제 무역 질서를 파괴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산업과 일자리까지 뺏어갔다. 게다가 거기서 번 돈으로 미국 주도의 질서에 도전했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게 뭐예요? 달러 패권, 그죠? 달러 인덱스예요. 안전자산이잖아요. 미국은 달러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자기네가 필요하면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찍어내요. 너무 많이 풀었다. 그러면 또 회수해.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해상 군사력입니다. 해상 군사력이 바다를 통제하지 않으면 화물의 델리버리가 안 되죠. 지구상의 무역은 98%가 해상으로 이루어져요. 아무도 통제하지 않으면 이 제대로 물류의 이동이 안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한때 세계 26개 항공모함 전단이 있는데 11개를 미국이 운영하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항공모함 전단이 하나 아니면 2개야. 그것도 경항공모함 이런 건데 미국만 항공모함 전단을 1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조지 워싱턴, 로널드 레이건함. 이 하나가 기본적으로 전 세계 국가로 보면 군사력이 9위 정도 되는 거예요, 하나가. 9위에서 10위. 연평도 포격할 때 3대가 왔죠? 이렇게 동해, 남해, 서해에 쫙 왔어요. 북한은 완전히 뒤로 자빠졌고 중국이 더 놀랬죠. 저 3대가 와서 진짜 작전을 하면 그때 그랬어요. 30분 안에 북한이 섬멸된다. 실제로. 그럴 만큼 막강한데 지금 중국이 항공모함 전단 3개를 구축했어요. 그리고 지금 핵 추진을 잠함을 4개를 하고 있고 2025년이잖아요. 원래 올해까지 4개 하고 2050년까지 10개 전단을 구축하겠다는 게 중국의 목표예요. 그럼 지금 미국이 11개잖아. 10개를 한다는 건 뭐예요? 3개를 반분하겠다라는 뜻이죠. 아무 물러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상 군사력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데 최근에 뭐예요? 사이버 안보. 사이버 공중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저거의 핵심이 뭐죠? AI야. AI. AI가 잘못해서 중국 손에 가면 이게 어떻게 돼요? 군사 물질로 변할 수 있죠? 이게 이중 용도 방지라는 걸로 다 막는 거야. 철강도 이중, 원래 철강이 자동차 만들면, 일반 자동차 만들면 정상 제품인데 탱커 만들면 군용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철강을 제약하는 거야.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저걸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도의 질서에 도전했다고 보고 중국은 중국의 꿈이라는 걸 내세웠고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려고 한 거예요. 1단계, 2단계라고 했지만 저게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 끝났다고 2단계 가는 게 아니고 1단계 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2단계 땡겨서 하고 그죠? 바꿔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퇴임할 때 마지막 전략 보고서입니다. 백악관은 1년에 한 번 정도 이 전략 보고서를 내는데 안보 보고서를 명칭이 대중국 전략 보고서예요.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전략 보고서를 내는데 대중 전략 보고서가 그해 안보 전략 보고서 이름이야. 그래놓고 딱 2가지를 얘기하는. 첫째, 중국은 독재 정권이다. 둘째, 중국 경제는 약탈 경제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미래를 함께 할 수 없는 정권이다. 이게 트럼프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더 세게 쟤네를 압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권을 뺏겨버렸잖아. 바이든한테. 그러니까 바이든은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유한 거죠. 그래서 저 당시에 미중 무역 분쟁이 1차 분쟁이 났을 때 너무 세게 제가 세계 패권의 전초전이다 이거는. 아니 중국도 안 물러나려고 그러니까. 이게 좀 여름이 2018년 그러면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지금 2025년이니까 이미 저게 7, 8년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중국이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미 그런 마음을 먹고 특히 시진핑 시대 들어서는 안 물러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조금씩 써놨는데 여기도 전부 제가 쓴 글만 있습니다. 미국은요, 자기네 국력의 되게 GDP로 따지죠. 한 60% 정도가 되면 제재를 하기 시작해요.
크는 꼴을 못 보는 거야. 70% 넘으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본도 그렇게 당했고 독일도 그렇게 당했어요. 플라자 합의나 이런 게 다 그때 벌어진 거예요. 중국도 60% 넘어서서 했는데 72%까지 갔었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권이 자기 게 아니야. 그때는 바이든이 할 때야. 이게 못한 거예요. 너무 커져버린 거죠. 너무 커지다 보니까 하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세게 막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를 않고 뭐 더 이상은 안 할 거다, 뭐 협의 중이다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죠. 미국은 막 난리치는 것 같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관세 전쟁은 1기, 그 다음에 바이든 지금 이렇게 3기까지 왔는데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잘 아시지만 바이든 때도 했어요. 그런데 바이든은 주요 전략 물자에 관해서만 했습니다. 주요 전략 물자에 관해서만. 근데 트럼프는 지금 뭐예요? 보편 관세라는 이름으로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맞불 관세가 저거는 무역을 하지 말자라는 거니까 125, 145는 뭐 서로 무역하지 말자라는 거니까 저럴 때 중국 내부에서는 야 그래도 한 40%까지는 우리가 버틸 수 있다. 트럼프한테. 왜 그러냐 하면 기업이 보통 물건을 제조하면 일반 마진이 10에서 15%인데 마진에서 조금 까먹고 정부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조정을 통하면 35에서 40%는 버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TSMC도 장동모라는 사람 모리스 장은 미국이 사실 대만에는 관세 20% 때렸어요. 그럼 또 난리 났잖아. 한국은 15인데 왜 자기네는 20이냐고 난리 났는데 그 모리스 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35%까지는 버틸 수 있다 이거야. 왜? 다른 데서 살 게 없으니까. 그럼 우리도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 라는 게 이제 그 사람 얘기인데 대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뭐 양안 충돌 뭐 좀 공격 이러니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는 있어요. 이제 미국과 관계를 가고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니까 제가 깊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확실한 게 있죠. 관세 가지고 움직이겠다. 그런데 어떻게 움직이겠다는 불확실해요. 해보고 하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주식시장이 난리가 났네. 채권시장이 난리가 났네. 미 국채시장이. 미 국채라는 게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인데 그게 흔들리면 미국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있어요. 관세가 해결해 줄 거다. 그러나 그것이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한테 너 금리 내려 그래도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안 맞으면 안 내리고 자꾸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는 너 관도.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관두라 그러니까 내 임기는 보장받은 임기인데 이러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확실성과 불확실성 사이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미중이 디커플링이 가능하냐? 여러분들 여기 이거는 그 미국의 각 주별로 중국 제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자기네가 발표한 거예요. 각 주별로.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고 각 주별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저렇게 계속 와야 미국의 경제 활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갑자기 대체품도 없는데 어디서 갖고 와요? 그러니까 지방정부들은 다 다르지. 그죠? 개념이. 그리고 또 공화당 계열과 민주당 계열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될지 사실 몰라요. 그래서 디커플링은 실제로 쉽지 않다. 여기 중국의 대미 수출이 4,400억 달러, 미국의 대중 수출이 1,450억 달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중국의 주요 수출품 보세요. 전자제품 많이 가죠? 통신장비 이런 거. 이거 없으면 미국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가 기본적으로 지금 미중 간의
그 틀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럼 중국은 자유롭냐? 중국도 여러분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이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딱 이해하기 좋게 전 세계 돼지고기의 50%를 중국 사람이 먹습니다. 전 세계 돼지고기의 50%를 중국 사람이 먹어요. 그런데 그 중에 40%를 수입을 해야 돼요. 어디서 하냐? EU. 우리도 벨기에제 삼겹살 먹잖아. EU에서 키운 삼겹살, 돼지고기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거 자기들도 공급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주는 것만, 무슨 희토류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니고, 돼지고기, 식용유, 이런 거 안 가면 중국 폭동 나요, 진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석유도 50% 하고 있죠. 천연가스 40%, 원유 70%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또 북한 관리하려고 우호 가격으로 대경유전에서 또 파이프 가지고 열었다 당겼다 하면서 북한 길들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줄을 잡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러시아랑 놀면서 러시아제 원유가 들어오고 가스가 들어오니까 김정은도 아이고 뭐 당신들 아니어도 나 할 때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러우 전쟁이 끝나도 과연 우리한테 해줄까? 거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하고 같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개념도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보면 승자 없는 전쟁이에요. 이 무역 분쟁. 근데 경제만 갖고 하는 게 아니죠. 다른 요소가 있으니까. 무역 분쟁 자체는 무역 갈등은 승자 없는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저런 관세가 전 세계 경제 규모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향 평준화한다라고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상호 이런 걸 통해서 더 커져야 되는데 제약을 자꾸 하니까 줄어들어서 하향 평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류 경제 발전에 전 세계 경제 발전에 트럼프가 몹쓸 짓을 하고 있다라고 일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 친미, 친중 이런 걸 떠나서 그 개념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럼 시진핑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냥 복잡하게 얘기 안 할게요. 시진핑은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냥 이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이념이 밥을 안 먹여줘. 내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원천 기술이 다 어디에 있어요? 미국에 있잖아. 서방에 있고.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내 기술을 갖고 있지만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딥시크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집중 투자하면 나오죠. 그죠? 왜냐하면,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야, 그, 투자한 거는 좋은데 그 전에 기술을 훔쳐온 거잖아, 네가. 그럼 피를 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서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 그러고 나서 2050년까지, 국가 발전 전략을 내놨죠. 2050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종합 국력과 영향력 면에서 국제사회 주도를 하는 국가 건설을 하겠다. 19차 당대회에서 한 거예요. 지금 이제 2022년에 20차 당대회 전에 5년 전에 2017년에 19차 당대회에서 저 앞에 뭐가 생략이 돼 있어요? 미국을 물리치고, 그죠? 미국을 물리치고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 근데 시진핑이 1953년생이에요. 그럼 2050년까지 97세잖아. 그럼 어떻게 살아? 그래서 중간다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완성. 그럼 이제 53년생이니까 2035년까지 하면 몇 살이에요? 82밖에 안 되잖아. 우리는 저걸 딱 보고, 저 때까지 하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기본 완성을 해놔야 그 다음에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저거를 이제 유추를 해보면 끝까지는 또 건강 때문에도 그렇고 못 갈 것 같고, 한 번 더 하거나 저는 3번 하고 그만둘 거라고 떠들고 있어요. 사람이 건강도 사실 별로 안 좋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시진핑이 오늘 좀 달라졌어요.
그 10분간 연설을 했잖아요. 전승절에서. 요새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만 강조하다가 옛날 등소평 때부터 쫙 뭐 과학 발전관까지 다 얘기했죠. 걱정하지 마라. 나는 우리 선배들 이 사회주의 발전 흐름을 내가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으니 나에 대해서 자꾸 너무 그렇게 의심에 그걸 가지고 보지 말라는 얘기를 사실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거는 다 옛날 거고 등소평의 발전 모델이 좋았는데 그게 앞으로도 통용될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낸 게 신시대 사상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 내가 그거를 잘 계승해서 발전시키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것만 봐도 조금 간 거죠. 여러분, 이 시진핑의 중국몽은 제가 안식년가 있는데 2012년에 나온 거잖아요. 지금 중국몽이 한두 해 된 게 아니에요. 지금 2025년이잖아. 13년 전에 이미 한 거야. 저 꿈을 가지고 있다니까, 시진핑은? 그럼 저게 갑자기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당연히 저거를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1기, 2기를 거치면서 3기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2027년까지가, 내후년까지가 이제 3기인데, 이 앞에는 분배가 먼저냐, 성장이 먼저냐, 개혁이 먼저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파, 개혁파, 뭐 급진파, 신중파 이런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야, 그때는. 근데 시진핑 들어오고 나서 3기 때 와가지고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안보예요. 안보. 아무 데나 안보를 다 갖다 붙이는 거야. 경제 안보, 뭐 무슨, 그러니까 다른 데한테 안전을 위협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중국을 그런 걸로 위협할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게 다 뭐예요? 미국을 겨냥해서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미 항전. 그죠? 대미 결사 항전. 혼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연대 구축.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틀을 가지고 있다. 외교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해요. 중국의 길을, 중국의 정신으로, 중국의 힘으로 가겠다. 서방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거야. 중국 거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전승절 같은 게 뭐예요? 이게 홈그라운드 외교야. 안방 외교. 여러분, 중국은 전승절하고 관계없는 나라예요. 전승이라는 거는 2차 대전의 승리를 기념하는 거고, 그건 1945년에 끝났고,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에 수립이 됐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연결을 시키는 거야? 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이 중국과 전쟁을 할 때 국민당 국민혁명군이 일본하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국공내전이라는 거를 국공협력을 통해서 국공합작이라고 그러죠. 2차 국공합작을 통해서 일본하고 같이 싸웠다. 그러니까 일본을 물리쳤고 그 중화민국의 법통 지위를 유지한 게 중화인민공화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대전 전범국한테 이긴 거다. 그래서 전승절 명칭도 잘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 항일전쟁 승리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야. 왜? 뒤에 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거든. 뒤에 거하고는. 그래서 전승절도 원래 기념 안 했어요. 저게 이제 그 항복문서가 지금 대만에 있는데, 대만 국사관이라고 박물관에 있어요. 항복문서가.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명확하게 9월 2일 날 사인하고, 그거를 9월 3일 날 받습니다. 그래서 9월 3일이 전승절이야. 그런데 그건 중화민국이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싫은 거야, 그게.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이 항복한 8월 15일을 기념을 했다가 시진핑이 들어오고 나서 2014년에 우리도 전승절이 9월 3일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15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해서 70주년 때 막루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10년 지나서 2025년 80주년 때 이번엔 김정은을 불러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승절하고 별
관계가 없어. 근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안 해. 그 기정사실화됐죠. 저 중국의 작전 전략이에요. 그 뒤에 걸 갖고 얘기하니까 쟤네가 진짜 2차 대전에 뭐 엄청난 뭘 한 것처럼. 그런데 국공합작 할 때 공산당의 전략이 있습니다. 127 전법. 10%는 항일하는 데 쓰고 20%는 국민당과 교섭하는 데 쓰고 70%는 뭐 자기의 힘을 늘리자. 그러니까 공산당은 10%만 항일하는 데 썼다라고 자기네가 하는 거예요. 그걸 통일전선이라고 그러잖아요. 통일전선에서 그걸 잘 사용했기 때문에 내전에서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46년부터 49년까지 4년의 내전에서 국민당이 지는 거예요. 지고 나서 얘네는 대만으로 가서 중화민국 임시정부를 세웠고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 이거는 여러분 기자니까 그 팩트잖아요, 이거는. 그러면서 시진핑은 외교를 매우 공세적으로 한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1대1로도 뭐 경제정책이라고 그랬다가 이게 2018년에 외사공작회의라는 걸 열어서 1대1로는 중국의 중요한 외교 전략이다. 이렇게 선언해요. 이게 2014년에 나왔잖아요. 2013년에. 나오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외교 정책이야. 그럼 또 그만이야. 그러니까 경제 전략이 아니고 외교 정책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10가지 외교 정책 중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써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 자료는 제가 여기 드리세요. 그 별거는 없지만 혹시 이제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인태 전략, 인도 태평양 전략과 1대1로가 충돌을 한다. 인태 전략은 원래 이거잖아요. 근데 인도가 말 잘 안 듣죠?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오커스끼리 우리 앵글로 섹슨의 후예들이여 뭉쳐라. 그래서 영국, 호주, 미국 이렇게 가지고 만든 게 오커스예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중국을 가둬놓으려고 하는 거죠. 이쪽으로는 못 가죠. 가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여기 미일 동맹이 있고 한미 동맹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못 가니까 이 서진 전략입니다. 서진 전략.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꾸 가니. 그래서 중앙아시아 뭐 이런 걸 통해서 유럽까지 또 인도양을 건너서 아프리카까지, 유럽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게 인태 전략과 1대1로가 충돌하는 거다. 그럼 어쨌든 미국한테 안 지려고 그래요. 원래 4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티벳, 티안안men, 타이완, 트레이드. 무역 항상 적자잖아요. 중국이 만드니까 파는 놈이 남아요? 사는 놈이 남아요? 주롱지가 한 말이야. 야, 물건을 파는 놈이 돈이 남지 사는 놈이 남냐. 당연히 우리가 만드니까 우리가 돈 버는 게 당연한 거다. 이게 주롱지 그 전 총리가 미국하고 담판하면서 그럼 너희가 싸게 샀으니까 유리한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돈 버는 걸 가지고 니네가 뭐라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이제 경제 문제고, 그 다음에 대만 문제, 그죠? 하나의 중국 어쩌고저쩌고 해서 대만 문제가 있고, 티벳, 티안안men, 티벳과 천안문 사태는 민주에 대한 강압. 요 4가지가 항상 40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미중 간에 존재하는. 근데 중국의 힘이 커지면서 제가 이거 쓰면서 그 40는 맨날 다 얘기하는 건데 T를 좀 늘려보자. 그래갖고 짧은 영어 실력으로 늘려서 10개를 만들었어요. 그 좀 이상한 것도 있어. 내가 봐도. 그런데 뭐 하여간 T자 붙은 게 10개가 됐어요. 뭐 기후, 기술 다 그런 거예요. 충돌 안 하는 게 없어. 왜? 커지니까. 그러면 지배를 하고 있는,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미국에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은 미국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나라가 되고 싶었어요. 미국은 그렇게 컸는데 49년에 건국한 중화인민공화국은 8년 항일전쟁, 4년 내전을 겪고 49년에 성립된 거잖아요. 국가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신생아야.
그런데 미국이라는 거대 국가와 어떻게 붙어요? 그런데도 마오쩌둥은 용단을 내려서 한국전에 불법 개입을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한 거죠. 그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더가 만주 폭격하고 중국으로 들어가자. 그런데 하여간 잘 안 됐어. 어쨌든. 그리고 그게 3년간 여기서 끌면서 분단이 됐는데 그게 꼭 중국 책임이다 이럴 수는 없지만 중국도 분명히 불법 개입으로서 많은 여러분 기자분들이 참전했다고 그러는데 참전 아닙니다. 불법 개입이에요. 왜 그거는 중국 입장에서 참전한 거지. 6월 25일 날 북한이 침략을 했고 그래서 안보리 상임이사회가 열렸고 안보리에서 원상복귀를 명령하고 안 되니까 6월 27일 날 연합군을 편성해서 한국으로 보낸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밀렸잖아요. 밀려가지고 대구, 낙동강 전선만 붕괴되면 한국은 적화되는 거야. 이때 메가더가 9월 15일 날 허리를 딱 차고 들어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했고 보급로를 끊어서 그때부터 북진을 하는 거죠.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하고 평양으로 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평양을 점령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중국이 큰일 났잖아. 그래서 그날 밤에 마오쩌둥이 회의를 열어서 개입을 결정하는 거야, 참전을. 그래서 10월 18일 날 압록강에 꽹과리 치면서 인해 전술이라는 전술이 무슨 전술인지 모르겠지만 그 대부분 국민당 포로예요. 앞에 선 사람들, 무기 없는 애들. 필히 장구 주고 가서 죽으려니까 더 세게 부는 거지. 어차피 죽을 건데 뭐. 뒤로 돌아도 죽고. 아주 비인간적인 전술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 개입을 한 건데 그걸 뭐라 그래요? 항미 원조 그러잖아. 그지?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원조한 전쟁. 자기네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제일 피해자인데 여러분 항미 원조라는 말만 딱 들어봐.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도운 전쟁이야. 남한은 어디 갔어? 우리는 공중에 붕 뜨는 거예요. 제일 피해가 큰데. 항미 원조 70주년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한국을 어떻게 설득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쟤네가. 다른 방법으로 좀 해야지. 그리고 자기네는 미국한테 안 밀리겠다 그러면서 인류 운명 공동체를 주창을 합니다. 시플로맷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치욕의 100년을 극복하고 세계적 국가가 돼서 이제 훈수를 놓을 수 있는 역사적으로 정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주변 국가들하고 잘 지나고 인류 문제 해결에 중국적 지혜도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 서방의 모델만이 인류 발전 모델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진핑의 인류 운명 공동체론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반서방 연대하는데 상하이 협력이고 시진핑, 푸틴, 모디, 그죠? 그 티안진 선언이라는 걸 채택했고 기본적으로 뭐예요? 다자질서, 특히 무역을 강조합니다. 물론 이제 정치적 얘기도 하지만 이건 이제 공급망 협력이나 이런 데 대해서 연대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우리가 날짜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잡은 거예요. 요거 끝나고 바로 전승절 했잖아. 그지? 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잖아요. 그 브릭스와 SCO 국가들이 주로 이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인데 이런 데를 잘 이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80주년 전승절 기가 막히게 날짜를 잡았는데 하여간 이 세 사람이 모인 거야. 그죠? 이 세 사람이. 여기 있는 대로입니다. 중국은 이걸 통해서 뭘 얻으려고 했냐 하면 무슨 뭐 복원 이런 것도 있지만 자기가 트럼프한테 하나도 안 꿀린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푸틴 와라 그러니까 오잖아. 김정은 와라 그러니까 오잖아. 그럼 뭐 저쪽에서는 김정은과 대화하고 싶다. 알래스카에서 러시아와 미국의 회담을 해야겠다. 근데 여기 오라 그러니까 빨빨 그리고 금방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영향력이 내가 트럼프한테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한테 봤지 니네 누가 센지, 뭐 세다기보다도 내 영향력도 만만치 않은 거 봤지. 그러니까 잘하라고 그러는 거지. 영향력을 회복을 시작하고 그 부수적으로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 시진핑 권력 실각설 별거 다 나왔잖아요. 쏙 들어갔잖아. 이게 한 방에 나와서 딱 정리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물론 권력에 약간 누수가 있는 거는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그게 실각으로 이어질 만큼 그럴 정도는 아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북중러 막 얘기 나오는데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중국이 만든 게 돼버리잖아요. 이거는 트럼프한테 청구서가 가는 거예요. 그거 봐라. 중국이 저러니까 내가 중국을 견제하는 거야. 그러면 어디한테 오겠어요? 그 청구서가? 봤지? 한국, 일본 니네. 그러니까 저 중국 견제하는데 국방비 올려야 되고 내 무기 더 사야 돼.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저게. 그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그래 그래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비판도 안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 어쩌고 이러고 있잖아. 왜? 어떻게 해도 오케이거든 자기는. 그런 지금 구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김정은은 다자 외교에 대비했고 딸내미 데리고 갔고 왜 갔을까? 사실은 김정은은 신냉전 다극화라고 현 시대를 규정하고 있어요. 다극화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나도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회주의권에서 극을 얘기할 때 개념이 있습니다. 다극, 극이 여러 개잖아요. 옛날에 양극이었잖아. 극이 여러 개의 핵심은 뭐냐면 혼자서 군사행동을 할 수 있어야 극입니다. 혼자서 군사행동을 할 수 있어요. 사회주의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이런 데는 혼자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 영국 이런 데 못해요. 왜? 미국이 오케이 해야 하는 거야. 그런 데는 뭐라고 그래요? 전략센터라고 그래. 짠루의 중심이라고 그래. 전략 중심. 근데 이번에 오기 전에 자강도에 미사일 기지 갔다 왔잖아. 제조 공장. 나 다 있어. 핵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나 동북아에서 적어도 너희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전략 지휘가 있어. 그게 뭐예요? 다 그게 한 축이 되겠다는 거야. 공식적인 다극 그건 아니더라도 나를 인정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사일 공장 간 게 미국, 한국한테만 뭔가 보여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중국, 러시아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나도 뭐 너희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급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지금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제로 더 급한 건 이거죠. 경제.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북한은 올해 3.9%, 올해 3.1%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 규모가 작아서 그런데 왜 그래요? 러시아 특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한테 무기를 팔아야 되니까 무기를 제조해야 되잖아, 산업에서. 그래서 대중 수입액이 늘어요. 그럼 중국으로서도 별로 나쁠 게 없잖아. 무기 만드는 철강 이런 거를 수입을 해가잖아요. 코커스 이런 게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도 뭐 이렇게 싫다고 그럴 일이 별로 아니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올해 0.8%라고 그러니까 남들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문제인데 하여간 그런 개념. 그리고 7월 1일 날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를 개장을 했어요. 한 2만 명 정도 동시 수용이 되고 1년에 100만 명 정도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재 국가죠. 러시아 관광단 몇십 명 이렇게밖에 안 와요. 그럼 어디서 와야 돼? 중국에서 와야지. 중국 북경, 평양, 원산, 평양까지 오면 원산까지 가니까 국제철도가 복원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 때 땡 하고 아직까지 안 열렸어. 그럼 중국 관광객이 안 오면 이건 팔이 날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왜 그럼 원산 갈마지구에 김정은이 저렇게 신경을 쓰느냐?
국제 제재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관광업이에요. 뭐 구경하러 간다는데 뭘 누가 뭐라 그래. 그러면 저기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죠. 경제. 지금은 순전히 자기 그 군인들, 인민군들 목숨 팔아갖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1인당 파병비를 한 달에 560불인가? 월급 말고 그 두 당 그렇게 받거든요. 지금 뭐 16,000명인가 얼마 보냈으니까 그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통치자금이에요. 통치자금. 그래서 이런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알아서 이렇게 가는데 뭐하러 하겠어요. 그죠? 게다가 북한이 문제입니다. 이런 거 다 포기했잖아요. 통일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남한하고 얘기 안 하겠다. 통일도 안 하겠다. 그 한국은 통일 상대가 아니고 외교 상대가 아니라고 그래요. 표현을. 한국은 외교 상대가 아니다. 우리 통일부는 정말 할 일 없을지도 몰라요. 왜? 저런 거 대답을 안 하니까. 조평통 이런 거 다 폐기했다니까? 없앴잖아. 통일은 금기어야.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잖아. 통일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렇게 변했어, 지금. 3대 혁명탑 다 없애버렸어요. 통일하지 말자고.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별개 국가라고 지금 만들었잖아요. 이런 거에다가 우리는 트럼프한테 시달리고 있지. 관세 제국주의. 지금 표면적으로는 잘하고 왔는데 트럼프는 탑다운 방식이고 어떤 문서도 없습니다. 관세 협상을 하든 뭘 하든 문서가 없어. 그리고 자기가 그냥 바꾸고 싶으면 또 바꿔. 그때 그렇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 10% 더 올려. 그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외교 정상회담은 밑에서 실무 조율을 다 해갖고 위에 도장 찍고 그러는데 여기는 먼저 만나서 밑에서 하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이게 우리만 안고 있는 고민이 아니고 전 세계가 트럼프식 덫에 걸린 거예요, 지금. 다 욕하지만 너 죽어 그러면 가서 다 이러잖아. 이게 트럼프죠, 이게.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냐? 절대 안 합니다. 지금 이제 5번 만났고 이번에 6번째인데 이런 거 피로 맺어진 친선관계고 우리는 운명 공동체고 같은 빵카를 쓴다는 겁니다. 같은 참모부 사회주의 북한에 대한 불변의 지지. 그러니까 북한이 떠나가도 지가 결국 돌아올 거다라고 중국은 알고 있고 북한도 내가 웬만큼 사고 쳐도 중국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북러 간의 밀착이 더 오래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국으로서는 자칫 잘못하면 통제하기가 어렵잖아. 이제 그런 것들이 고민이 있고 우리는 이제 북핵 때문에 저는 뭐 이미 아주 옛날부터 안 도와준다 우리. 중국이 자기가 왜 우리를 도와주냐. 자기가 중요하지. 북한 핵을 해결해줘서 중국한테 좋은 게 뭔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핵을 중국이 나서서 해결해줬는데 그게 중국한테 뭐가 좋지? 북핵을 해결하면 한국이 미국을 등에 업고 있는 한국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줄 텐데 그러면 그게 과연 중국한테 유리한가? 안 유리하지. 그러니까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썼더니 이렇게 냉전적 사고로 보냐고 모처에서 전화가 왔어. 그래서 아니 냉전적 사고가 아니고 내가 중국이면 난 그럴 것 같다.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게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거는 한미일 북중러는 안 하고 중국은 북한 러시아의 다 갑입니다. 그래서 양자 구도를 통해서 만들려고 할 거예요. 굳이 3자 구도를 안 내세우죠. 이 엊그저께 전승절은 아마 이런 걸 간 것 같다. 그럼 우리는 미국과 중국을 둘 다 선택하는 게 아니고 설득해야 됐다.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고 설득을 해야지. 선택을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선택해서 해결되면 선택하면 돼. 근데 선택해서 해결될 게 없어. 그러면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시진핑한테도 얘기해야지. 너 자꾸 우리 보고 미국으로만
경사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우려를 네가 좀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북한의 핵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분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주면 그래야 우리도 공간이 생기지 않냐. 사드도 그래서 생긴 거다. 그 얘기를 해야지. 평화가 중요하다며. 그러면 평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